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반역의 명군 영락제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제는 그 유명한 영락대전을 편찬했던 명태종 주체입니다. 이 주체는 실제 아버지의 유명을 어기고 당시 조카가 제위에 올랐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4년에 걸친 전쟁 끝에 본인이 제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명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영락제 주체는 큰 공헌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을 때 주체는 9살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럴 나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주원장은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주체를 비롯한 황자들을 어린 나이부터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락제 주체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터에서 움직이는 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1살 때 아버지에 의해서 지금의 북경이죠. 그때는 북평이라고 그랬는데요. 북평왕으로 봉해졌고 얼마 있다가 물러갔던 원나라 세력, 즉 몽고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쳐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여러 황자 중에 가장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 바로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주체 본인도 변경을 막는 데 있어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황제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넷째 아들이었는데요. 그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젊은 나이에 차례로 죽었기 때문에 결국 본인에게 제위가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주원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큰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큰아들이 죽자 그의 손자였던 주윤문, 곧 검문제에게 제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죽고 검문제가 21살의 나이로 제위에 올라왔는데요. 그 당시에 주체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명을 어기고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경을 향해서, 당시의 이름은 응천보였습니다, 공격을 갑니다. 검문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숙부와 싸움을 벌이는데요. 사실 주체가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응천부에 정예 병력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주체가 우회 전략을 써서 4년 만에 응천부를 함락시킴으로써 본인이 제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제위에 올라간 주체의 나이는 42살이었는데요. 본인이 아버지의 유명도 어겼고 실제 황제가 있는데도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사실 불효를 했던 명군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태종 이세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제위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형과 동생을 죽였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효를 저질렀던 명군들은 많지만 실제 제2의 황제가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명군이 된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요. 바로 명태종 영락제 주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중국 역사가들이 꼽는 10대 명군 그러면 주체가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갈 경우에는 보통 7위 내지 8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명군의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반역의 명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점이 있어서 명군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첫째는 명나라에 허약했던 국경을 강화했던 사람이 바로 주체입니다. 주체는 본인 제위기간 22년 동안 5번이나 몽골을 공격합니다. 당시에 타타르족과 와라족이 있었는데요. 5번 다 승리로 이끌었고 마지막 전쟁은 64세 때 대군을 이끌고 공격했었는데요. 성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몽고에서 병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날 남쪽 안남 지방에 친정은 하지 않았지만 군대를 보내서, 이 안남은 지금으로 치면 베트남인데요, 거기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남쪽 국경을 튼튼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해외 개척의 가장 찬란한 사례,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정화 함대인데요. 이 정화를 파견했던 사람이 바로 주체입니다. 물론 목적은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정화를 파견해서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개척했던 것이 바로 주체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주체는 명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방만 튼튼하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없앴던 내각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주원장은 이 재상들의 반란을 이유로 삼아서 본인이 육부를 전부 장악해서 독재를 했는데요.
주체는 그게 틀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각제도와 문관제도를 정비하면서 이 유학자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비록 방유유가 말을 듣지 않아서 본인이 처단을 하긴 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학자들을 등용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문관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비한 사람이 바로 주체입니다. 세 번째는 영락대전을 편찬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고, 본인도 아버지에 의해서 7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자랐지만, 본인은 아버지처럼 엄벌에 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형벌을 굉장히 낮추는 그러한 법전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락대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경제 부흥 정책을 썼는데요. 이것은 어느 명군이나 똑같죠. 그런데 조금 특색이 있는 것은 본인이 북경에서 응천부, 즉 남경으로 쳐들어 내려가면서 4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일대가 전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민들이 많았는데요. 유민들에게 땅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지금으로 치면 주민세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들도 낮춰줬고, 요역이죠. 국가에 대해서 이 부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이 부활했는데요.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주체는 물자의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 만들었던 대운하가 사실 당나라와 송나라, 원나라를 거치면서 막힌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2에 오르자마자 대운하를 준설해서 이 물자 유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즉 상업을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명군의 조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10여 년 이상의 공사를 거쳐서 이 자금성을 만들었는데요. 이 자금성은 지금 중국이 자랑하는 건물이 됐죠.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주체의 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체에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명군들에게도 모두 단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유명했던 당현종, 그는 개원의 치세를 이뤄가면서 국가를 최전성기로 이끌고 갔지만 결국 양귀비와 양국충, 이인보 같은 사람들을 쓰면서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영락제 주체도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아버지인 주원장이 죽으면서 절대로 환관을 고위직에 앉히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이 제2에 오르는 4년의 전쟁 속에서 환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관들의 지위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동창이라는 환관의 특무기구를 만들어서 문관들을 감시하게 했고, 심지어는 군대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만 직보를 하도록 하는 친위부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동창이 결국은 명왕조 내내 말썽을 일으켰고, 명왕조가 말년에 가서 엄청난 환관의 난을 겪게 되는 것도 이 주체가 만든 동창제도에 의해서 환관들의 지위가 올라갔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창에 있는 환관들은 이 대신들까지 무시할 정도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가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 점 하나만 빼고 나면 이 주체는 사실은 명군이었습니다. 대외정책이나 국방정책이나 경제정책이나 또 이 국가 제도를 정비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체는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명왕조가 200여 년 이상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제 주체가 명군의 반열에 올라가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10대 명군에 꼽히지만 아버지의 유명을 어기고 조카를 공격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까지 제2에 올라갔었던 명군 영락제 명태종 주체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